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41조 달러만큼 가난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먼 훗날의 추정치도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실질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너무 거대해서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이 숫자는 실제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신 경고에 명확히 인쇄되어 있고 서명되어 있으며 공식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건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확정된 위협에 대한 통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점은 이게 먼 나라의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서 있는 시스템의 중심에서 생긴 균열입니다. 그 균열은 너무 빠르게 퍼질 수 있어서 당신이 깨달았을 때쯤이면 이미 발밑의 땅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는 견고해 보이는 금융 구조를 신뢰하며 살아왔습니다. 연금, 생명보험, 은퇴를 위한 투자, 신용대출, 국채, 은행의 예금같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톱니바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톱니바퀴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거의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이상한 존재입니다. 쌓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단 몇 초입니다. 중앙은행이 입장을 발표할 때, 국부 펀드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일 때, 어떤 나라가 역사적 합의를 깰 때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는 바로 그런 변화에 대해 말합니다. 과장된 단어가 아닙니다. 숫자와 예상치, 위험 지도와 시기 예측으로 경고합니다. 만약이 아니라 언제가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 지점까지 데려온 건 단 하나의 실수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영원하다고 믿는 오만함 속에서 반복된 결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만든 자들이 자신이 만든 규칙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의 안정성을 늘 옹호하던 이들이 후퇴하기 시작하면요. 세계 금융기관들이 더 이상 달러를 절대 기준으로 보지 않기 시작한다면요. 이건 단순한 의견 변경이 아닙니다. 신뢰의 철회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이 게임에서 전부입니다. 신뢰는 경제의 산소입니다. 국채를 사게 만들고 국제 신용을 유지시키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떠받칩니다. 신뢰가 사라지면 나머지도 모두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41조 달러 규모의 경고 속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위험에 처한 것인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는 막연한 위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무섭도록 현실적인 사안들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투자 펀드, 기관 투자, 외환 보유액, 기업 주식, 국채, 부동산 가치, 원자재 자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이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기술적 붕괴가 아닙니다. 심리적 요인입니다. 감정적입니다. 시장은 기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기대, 의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공포가 등장하면 그것은 순식간에 번집니다. 이 순간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손실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 손실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최근 역사에서 이토록 급격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상황은 지금만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더 크고 더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의 반가소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국부 펀드의 예상치 못한 결정, 무역을 멈추게 할 외교 위기, 핵심 국가의 정권 교체, 잘못 해석된 정치 연설 하나, 세계는 이미 카운트다운 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시계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여전히 10년 전의 세상처럼 살고 있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절대적인 줄 알고 미국 국채는 안전한 피난처라 믿고 세계 경제의 톱니바퀴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환상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경고를 무시할 때마다 나중에 대응하는 비용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잠재적 비용은 41조 달러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손실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제 금융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점은 이 위협이 숨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프에, 시장의 추세에, 거대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에 드러나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고서는 종말론적 예언이 아닙니다. 그건 거울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에 비친 건 피로에 절은 시스템의 얼굴입니다. 부채에 중독되고 인위적 자극에 의존하고 과도한 기대에 짓눌린 체계. 우리는 지금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채의 과잉, 화폐 발행의 과잉, 안정이라는 탈을 쓴 위험의 과잉. 그리고 모든 과잉은 언젠가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시장의 흔들림이 아닙니다. 방향의 전환입니다. 의도된 탈출입니다. 자본은 움직이고 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예전에는 미국 국채로 몰리던 수조 달러 규모의 돈이 다른 경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자금은 신흥국의 자국 통화, 금 보유,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톱니바퀴 바깥의 모든 곳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게 당신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이 움직임은 처음엔 부유층을 겨냥하지만 곧이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가혹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가 미국 국채를 팔고 아프리카의 농지나 중동의 석유 자산을 매입할 때 당장은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매일 수천 번씩 반복되면 결국 현실로 다가옵니다.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정부 예산 삭감, 고용 불안, 신용이 있어도 대출 거절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30에서 65세 사이라면 아마도 이 불편한 감각을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전엔 더 명확하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짜리 아파트 할부도 가능해 보였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내는 것도 어렵지만 현실적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냉장고 하나 사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삶의 후반부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이 시스템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몹시 피곤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약속의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고 규칙을 지키면 안정된 삶이 주어진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하지만 2025년의 세상은 더 이상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아무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는 듯 행동하고 은행은 여전히 가투 기술적 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론은 이러한 징후를 잠깐의 잡음처럼 다룹니다. 그러나 당신은 느낍니다. 불편함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해온 부모님이 조금 더 비싼 약을 살지 망설이는 모습, 경험이 많아도 이제는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느낄 수 없는 자신, 아무리 애써도 자녀의 꿈이 점점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이 모든 건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 중인 변화의 결과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건 막연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구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서 신뢰가 빠져나가고 있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행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자본을 맡기기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이 믿음이 무너질 때 그 여파는 눈사태처럼 밀려옵니다.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로부터 시작되지만 곧 대비할 방법이 없는 이들까지 휩쓸립니다. 당신은 클라우디아와 같은 사람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8세 이혼 후 성인 딸과 함께 거주, 30년 넘게 중견기업의 사무보조로 일하다가 팬데믹 때 해고되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더 이상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엑셀 작업 같은 임시 업무, 최소한의 연금과 단기 일거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녀는 구매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끊고 올리브유 브랜드를 바꾸고
외식 횟수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일 병이 나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걸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이 모든 일이 표면 아래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기관들은 여전히 견고한 척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서려 있습니다. 마치 모두가 무너질지도 모를 흔들리는 다리 위에 서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돈은 세대에 걸쳐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자산들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에는 이름도 있고 수치도 있고 경로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최대 펀드, 가장 강력한 중앙은행 영향력 있는 국가들이 행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이해하려면 그래프나 뉴스 헤드라인만으론 부족합니다.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그들의 심리와 세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서명 하나로 통화의 흐름을 바꾸고 연설 하나로 시장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청년기부터 형성된 시각으로 초강대국의 전략을 재설계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리더들의 전기를 담은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왜 도널드 트럼프가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택했는지, 왜 시진핑이 새로운 금융 질서를 주장하는지 아는 건 호기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열쇠입니다. 그들의 집착, 전략, 상처, 모순은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신이 자신의 돈, 일, 미래에 대한 꿈을 이해하고 싶다면 게임의 판을 직접 움직이는 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이북은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5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불균형적인 수치입니다. 이 부채는 단순한 회계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협상, 모든 결정, 모든 신뢰의 한숨까지 짓누르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 부채를 유지하는 자체 비용이 점점 깊은 구멍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멈추지 않는 출혈이 되었습니다. 이자 지급만으로도 미국 예산의 거대한 부분이 소모됩니다. 세계가 경제 최강국조차 스스로의 약속을 부채 없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시스템의 영혼에서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가 아니라 세계가 얼마나 더 그걸 믿어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규모로 미국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신 무엇을 사고 있는지 아시나요? 금, 원자재, 디지털 화폐, 신흥국 연계 펀드입니다. 이건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아닙니다. 권력 구조의 재설계를 뜻하는 전략적 변화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믿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기서 말하는 건 개인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발행한 나라입니다. 신뢰가 바닥나면 구매자도 사라집니다. 그럼 채권 가격은 폭락하고 금리는 치솟고 재정 조달 비용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 여파는 당신에게도 닿습니다. 더 비싼 할부, 줄어든 신용, 질식하는 듯한 시스템의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미국 달러는 단순한 통화가 아닙니다. 아이디어였고 가치였고 혼란 속의 안정성을 상징하는 기호였습니다. 전쟁, 불황, 팬데믹 속에서도 세계는 늘 달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닻이 풀리고 있는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나라들이 더 이상 내부 이익에 따라 자신들을 처벌하거나 배제하거나 조작하는 시스템에 의존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경로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그 다른 경로를 실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달러가 여러 통화 중 하나에 불과한 세계 무역을 상상할 수 있나요? 위안화, 루피, 헤알로 체결되는 거래들, 그건 더 이상 이론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거대한 경제들 간의 계약, 정치적 신호, 그리고 생존 전략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시스템 밖에서 서명된 계약 하나하나가 미국의 영향력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점진적 이탈을 통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작고 조용했던 이 움직임이 이제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경제를 넘어선 자율성에 대한 갈망, 단 하나의 국가가 모든 규칙을 정하는 세상에 대한 거부가 존재합니다. 그 거부가 구체적인 결정으로 바뀌면서 세계의 저울추는 점점 다른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달러가 입지를 잃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영향은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면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 펀드,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 리스크 모델을 조정해야 하는 은행들, 부채 조달 비용이 폭등하는 정부, 그리고 결국 하나하나의 제품, 서비스, 금융 결정에서 영향을 받는 당신.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국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착각 속에서 내려진 수십 년간의 결정들이 이제 현실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압박받고 있는 건 금융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리더십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건 연설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이고 깊고 대담한 재창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재창조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똑같은 공식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화폐 추가 발행, 정치적 협상, 또 다른 경기 부양책, 그 어떤 것도 이미 침몰 중인 중심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존재를 낡은 반창고로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인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먼저 눈이 외면하고 그 다음 손이 놓이고 마지막엔 온몸이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축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동은 혼란, 저항, 단절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가져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중력을 이해하며 공포가 아닌 인식으로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뿌리를 이해하는 자만이 그 속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존재합니다. 겉만 보지 않고 본질을 읽는 법을 함께 배우기 위해서, 헤드라인 뒤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도 답을 찾으려는 충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여지는 대로의 세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다짐, 더 깊이 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려는 의지.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무엇보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소중합니다. 우리는 함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눈치챈 적 있나요? 어떤 것들은 사라지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잠긴 적 없는 현관문, 자연스럽게 인사하던 이웃, 저축한 돈이 내일쯤 불어날 거라는 확신,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조용히 사라집니다. 지금 금융 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는 신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응답을 멈춥니다. 안전함을 주지 않습니다. 한때 약속했던 것들을 더 이상 약속하지 않습니다. 한때 확고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 안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걸 느낍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폭발이 아닌 머뭇거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분의 변화, 통장을 오래 바라보게 되는 시선, 계약서에 사인할 때의 꺼림칙함, 이전엔 당연했던 투자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느낌,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통화, 금리, 부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경제 관계의 영혼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탱하던 신뢰가 이제는 언제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듯한 감각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신뢰를 무너지게 할까요? 무엇이 단단했던 구조를 유리처럼 쉽게 깨지려는 상태로 만드는 걸까요? 그 해답은 그래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은행의 세계가 규제받지 않는 자본의 세계와 만나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명확한 규칙도 책임도 투명성도 없습니다. 조 단위의 자금이 뉴스도 없이 감시도 없이 브레이크도 없이 움직입니다. 이 세계의 이름은 바로 섀도우 섹터, 즉 그림자 금융 부문입니다. 혹시 처음 듣는다면 그게 바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헤지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회사, 그리고 전통은행 밖에서 거대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기관들로 이루어진 지하 네트워크를. 이들은 불법은 아니지만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모바일 뱅킹 앱에도 TV 광고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들이 매일 수조 단위의 자금을 움직이며 무엇이 오르고 무엇이 떨어지고 무엇의 가치가 있으며 무엇이 더 이상 아무 가치도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왜 지금 이게 중요한가요? 왜냐하면 표면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보이지 않는 구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무너지면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끌어내립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붕괴는 뉴스 속에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투자 펀드의 파산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 펀드는 더는 아무도 다루고 싶어하지 않는 부채의 깊숙이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시작은 세계 금융 지형에서 존재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에 있는 기관의 파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은 도미노처럼 연결된 수십 개의 다른 기관과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렇게 불안정해 보이는 시스템에 왜 이토록 많은 기업과 펀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베팅하고 있는지? 그 해답은 가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있습니다. 탐욕과 부정, 언제든 빠져나갈 시간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 붕괴는 미리 보일 거라는 기대, 시장이 먼저 신호를 줄 거라는 착각. 하지만 시장은 경고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는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 위험을 선택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조차.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노후 자금을 확실한 전략을 내세우는 회사에 맡긴 은퇴자들, 안전하고 적당한 수익을 약속받고 국채에 투자한 소기업들, 알고리즘이 추천한 상품에 전 재산을 넣은 프리랜서들, 이 모든 얼굴들이 바로 현실 속 위험 지도입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권자들에게 그들은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오늘날 그림자 금융의 한 펀드가 무너지면 그 혼자만 망하지 않습니다. 마진콜을 일으키고 급매를 유도하고 일반인의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자산까지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절벽은 예고하지 않습니다. 그저 갑자기 열립니다. 그리고 그 절벽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고도로 레버리지된 파생 상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약간만 흔들려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손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고 산업을 건너뛰고 예비 자금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은행에 도달하면 청산 요구, 신용 위축, 소비 위축이 뒤따릅니다.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 기업이 문을 닫고 가정이 삶 전체를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빨리 무너졌을까? 당신도 눈치챘나요? 최근 몇 달 동안 조정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걸. 한때 안정적이던 산업이 인력 감축, 구조 조정, 약속 변경에 나서고 있다는 걸.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줄은 이미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밖의 사람들은 그 줄이 끊어진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줄이 끊어지는 날, 당신은 어디에 있을 건가요?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라는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거대 기관들의 외관 뒤에서 새로운 위험이 조용히 형체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위험은 중앙은행에 있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소에도 없습니다. 그건 바로 연금펀드에 있습니다. 한평생의 노동으로 모은 돈을 보관하는 그 펀드들, 수십 년 동안 헌신한 사람들에게 안정, 수익, 존엄을 약속했던 바로 그곳. 그 약속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미국에서만 연금펀드의 총 규모는 40조 달러를 초과합니다. 문서상으로는 수천만 명의 안전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문서는 균열을 감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들의 상당 부분이 불안정할 때 빠르게 가치를 잃는 자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고 없이 폭락하는 주식, 조금의 의심만 있어도 무의미해지는 채권, 그리고 그 여파는 당신,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수잔, 62살, 은퇴한 간호사. 펜실베이니아의 공공병원에서 42년간 근무. 그녀는 늘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매달 받는 명세서, 펀드 운영자들과의 미팅, 당신의 돈은 안전합니다 라는 단호한 보장. 그러다 팬데믹이 오고 곧이어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상. 수잔은 느낍니다. 수익률이 줄었고 모아둔 돈의 실질 가치는 예전만큼 구매력을 갖지 못합니다. 견고했던 미래가 이제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뎌야 하는 불안정한 땅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브라질, 유럽, 아시아, 전 세계 수백만의 은퇴자들이 글로벌 안정성에 의존하는 자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채 시장이 붕괴되면 그 피해는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입을 보태기 위해 사탕을 팔던 은퇴 여성, 은퇴 후 여행을 꿈꾸던 대학 교수, 노후의 평안을 바랐던 공장 노동자, 그들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주의 깊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놀라야 마땅한 일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연금 펀드들이 약속한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즉, 은퇴자들의 자금이 파생상품, 암호화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같은 극도로 불안정한 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전략이라는 이름의 도박입니다. 신중함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위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시장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말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미 다시 시작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의 돈은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 결정들은 종종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는 펀드 매니저들에 의해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결정들은 매우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25살의 청년은 손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5년 전인 사람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안전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든 이들이 믿었던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느끼고, 젊은 세대는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느끼는 순간 설명하기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긴장이 사회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보호를 기대했던 세대와 애초에 보호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믿는 세대 사이의 단절, 수십 년간 기여한 사람과 시작할 가치조차 없다고 느끼는 사람 사이의 괴리. 이런 사회는 내부에서 병들기 시작합니다. 중심을 잃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민감한 지점에 도달합니다. 공포의 순환. 연금펀드가 손실을 입으면 정부는 개입 압박을 받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지출이 증가합니다. 지출이 증가하면 국가 부채가 폭발합니다. 부채가 폭발하면 국채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반복됩니다. 자기 취약성을 중심으로 도는 시스템, 다음엔 나아질 거라 말하면서 매번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언론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나요? 대개는 숫자로, 변동성으로, 취도 예상 가능한 시장 조정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삶입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람에 흔들리는 수십 년의 희생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까요? 2023년 이다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유럽의 민간 연금 펀드 중 40% 이상이 자본 부족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약속한 금액을 지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각주로만 처리됐습니다. 사실은 한면 기사였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수백만 명이 믿고 있는 돈이 결국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도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 다시 일하러 나갑니다. 가정은 은퇴자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구조를 바꿉니다. 소비는 줄고 정신 건강은 악화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은 조용히 천천히 해체됩니다. 가장 잔인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명성에 대해, 진실에 대해, 우리가 맡긴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알 권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말뿐인 설명이 아니라 행동과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건 존엄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엄성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도 동시에 당신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사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한때 무한해 보였던 무기들, 저금리, 유동성 공급, 자산 매입, 비상대출 라인, 이제는 부식되었습니다.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자주 사용된 결과입니다. 마치 몸이 이미 내성을 가져버린 약처럼. 그리고 더 나쁜 건 이제 그 약이 부작용만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08년부터 2023년 사이 수많은 구제 패키지가 쏟아졌습니다. 3조 달러, 4조 달러, 긴급 지원, 경기 부양책, 정부 보증, 이 모든 건 시스템이 유연하다는 착시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충격이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개입 하나하나가 모두 비용이었다는 사실을. 그 비용은 쌓이고 국가 부채로 변하고 재정 신뢰도를 깎고 중앙은행의 자산을 부풀리고 정부의 자율성을 말라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편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누가 구원자를 구할 것인가?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는 늘 위기 국면의 지휘자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마쿠에서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다음 위기가 금리 인하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면? 만약 인플레이션이 계속 남아있어서 강력한 부양 조치를 막는다면?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모습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상품 가격이 아니라 서비스의 열악함, 실질 구매력의 감소, 깨진 약속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편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성장을 촉진하기엔 너무 높고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너무 낮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앙은행들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잘못 움직여도 시장에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기 선택의 인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주저함, 그 기다림, 그 침묵의 박자가 바로 긴장을 공포로 바꾸는 불씨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회의 때마다 시장 반응이 얼마나 민감해졌는지. 중앙은행 총재가 말한 단어 하나, 쉼표 하나가 헤드라인이 되고 요동이 되고 수많은 해석 경쟁을 불러옵니다. 이건 제도적 강인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절박함의 신호입니다. 자기 신경계를 신뢰하지 못하는 유기체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정책에 체스를 두는 고위층과 달리 현실을 사는 사람들은 설명도 방패도 조언도 없이 그 여파를 감당해야 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해볼까요? 디트로이트, 마르세유, 상파울루, 로마, 캘거리, 보고타 같은 도시의 서민 지역에서는 이러한 정책 결정의 영향이 퍼센트포인트가 아니라 삶의 피로로 나타납니다. 내쫓긴 가족들, 예산 삭감된 공립학교, 모퉁이까지 줄 서 있는 보건소,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이 경련을 일으킬 때 그 피는 월스트리트에서 흐르지 않고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는 가장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얼굴에 남습니다. 은행 위기나 재정 위기의 여파는 놀라운 속도로 사회 전체를 통과합니다. 대출이 줄고 채용이 멈추고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소비는 급감하고 신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뢰가 사라지면 붕괴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현실의 연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기들이 이미 바닥났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도발적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다음엔 구제금융이 오지 않는다면, 만약 연방준비제도도 유럽중앙은행도 일본은행도 이전처럼 행동할 수 없다면, 정작 구조가 필요한 순간에 산소가 다 떨어졌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은 이런 시나리오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정부는 언제나 해법을 찾을 것이다라는 마법 같은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었습니다. 그 집단적 착각 덕분에 부채는 책임 없이 쌓였고 위험은 외면되었고 거품은 끝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품은 터질 차례입니다. 언제나 터집니다. 이번이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남아있는 여유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좁고 시장의 인내는 바닥났고 시민의 신뢰는 흔들리고 세계 지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직시하는 것, 그건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아직 시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일 때 바로 그 순간에 틈이 생깁니다. 작고 불편하지만 강력한 틈, 그 틈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자라납니다. 낡은 틀이 금이 가고 있다면 그 틀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입니다. 어제의 실수를 새로운 옷만 입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식적인 무언가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더 잘 듣고 더 많이 포용하며 늘 숨겨졌던 것에 이름을 붙일 용기를 가진 구조. 그리고 이 지점에서 추상이 구체로 바뀝니다. 비인격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가 말해온 이 위기는 신문 속 멀리 떨어진 정상회담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집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은행 장호 속 침묵, 가족 대화 속 말하지 못한 걱정, 진료 예약을 미루는 순간, 등록을 망설이는 그 강의, 힘들게 산 비행기표를 취소하는 결심. 그 위기는 단지 일의 피로가 아닌 발밑이 꺼지는 듯한 감각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추락을 받아줄 사람은 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변화를 외면하는 건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붕괴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그 붕괴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직 말하지 않은 중요한 조각이 있습니다. 모두가 보고도 지나치는 열쇠 하나.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설계하는 결정들은 우연히 등장한 마법 같은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손에 있습니다. 상실, 집착, 원망, 통제욕의 영향을 받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 특정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같은 선택을 반복해왔으며 수년간 가면을 써온 인물들. 우리가 이들을 이해하지 않는 한 그들이 만드는 결과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이북을 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등 세계 무대의 중심에 있는 리더들의 생애를 깊이 있게 다룬 자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찬양도 비난도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그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어떤 영향과 상처를 받았는지, 그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왜냐하면 모든 정치에는 심리적 반영이 있고 모든 결정에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자리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미래의 열매를 해석하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흐름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이북은 당신을 위한 다음 걸음입니다.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혼란을 명료함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심을 담아 제안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움직였다면 불편함이든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정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이 콘텐츠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당신만의 공간으로 사용해 주세요. 당신의 경험, 당신의 의문, 당신의 진실을 나눠주세요. 여기에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여기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붕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모든 답을 가진 건 아니지만 용기로 계속 나아가려는 이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